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독일이 달라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메르켈 총리가 재임할 때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조심스럽던 독일이 이 반중 성향의 숄츠 총리 내각이 들어서니까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남중국해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군함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남중국해를 통과한 겁니다. 이 독일 국방부는 15일 독일 소형 구축함인 이 바이에른함이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항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독일 군함의 남중국해 항해가 2002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독일 국방부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항로에 따르면 지난 8월 독일을 출발해 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호주, 일본,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에른함이 부산항을 출발해서 남하를 했고요. 대만 동부 해역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항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로 오는 중이던 지난 8월 26일에는 아덴만에서 쿼드 국가인 인도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미 해군 USS 툴스하고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독일로 출발하기 앞서서 일본 해군과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독일 국방부 대변인이 바이에른함이 공해상의 무역로만 항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익명의 전직 독일 관리는 이번 항해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뭐냐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한 겁니다. 카야킴 손바우 독일 해군 제독이 싱가포르에서 바이에른함에 승선한 기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승무원 200명을 태운 독일 군함의 남중국해 항해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독일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독일 고위 관리들이 독일 군함의 남중국해 항해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와 가치와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바르 제독도 독일의 아시아 주둔을 연구할 것이고 2023년부터는 항공기까지 포함하는 전력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우 제독은 다음 항해에는 2척의 독일 해군이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독일 해군의 아시아 지역 배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독일 해군이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도 손바우 제독은 이번 항해는 가치 파트너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망치를 휘두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 미국, 영국, 호주가 이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독일도 미국의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독일 군함의 남중국해 통계에 대해서 중국은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가장 강력한 친중 우호 국가인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황고시보는 16일 바이에른함의 남중국해 항해에 대해서 인도태평양에서 독일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독일을 향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바이에른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섬과 인공암초 가까이 항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숄츠 내각이 들어서면서 독일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새로 출범한 독일 연합정부는 이미 신장 위구르의 인권 침해를 공론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 정부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진 독일의 모습으로 인해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 정부의 새 바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권 문제에
강경한 녹색당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당연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독일 새 정부하고 중국 간에는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도 물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메르켈 총리가 지난 16년간 재임하면서 이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적 뿌리가 워낙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강력하게 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탈중국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숄츠 내각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독일 내에 너무나도 깊숙이 파고들어온 중국 자본들의 처리 문제입니다. 한 예로 이 독일 차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게 이제 다임러 벤츠죠. 이 다임러 벤츠사의 최대 주주 20%를 점유하는 회사가 누구냐면 중국 국유 기업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사실이 15일 확인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시장까지도 중국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제 상황은 이 새로 취임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의 대중국 외교 행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이 다임러의 최대 주주로 중국 지리자동차 이게 9.69%였는데 그동안에 이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야금야금 지분 확보에 나섰다가 갑자기 지난 15일 우리가 다임러의 최대 주주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이렇게 행보를 갑자기 이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하듯이 나온 이 모습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일주일을 맞은 숄츠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갑자기 지분 공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숄츠 내각이 반중국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숄츠 내각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중국이 흔들 수도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내보였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미 녹색당 소속인 베르보크 독일 신임 외무장관은 취임 직후 독일 타게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민주주의 연대에 맞선 경쟁국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추구하던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독일의 반중적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은연중에 다임러 지분 공개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반중국 대열로 급격한 회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즈가오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도 1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막 집권한 새 독일 정부는 국정 운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교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즈가오 연구원은 현재 강조되는 인권 문제는 메르켈 정부 시기에도 중국과 독일 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그러면서 새 독일 정부의 이런 태도가 중국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 회전을 급회전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사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독일까지 반중국 흐름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중국은 완전히 유럽 사회하고 손절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게 있어서 독일은 유럽과의 끈을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독일의 숄츠 내각이 출범하면서 중국의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독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21일 숄츠 독일 총리하고 전화회담을 갖고 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패권주의적 행동과 냉전적 사고방식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은 중국과 유럽연합을 이끌어왔고 이는 양국의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내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이라 그러면서 양국은 영향력 있는 대국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은 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숄츠 총리는 우리가 교류했던 기억이 선하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우호와 협력을 계승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어 숄츠 총리는 독일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에 근거해서 중국과 함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신화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독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만 두고 독일의 대중국 정책을 판단하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독일의 새 내각 자체가 연립정부인데다가 외교를 녹색당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이미 합의한 정강정책에 중국의 인권 문제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메르켈 총리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숄츠 내각이 신호등 연정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이 녹색당의 베어복 대표가 새 내각에서 숄츠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독일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일 녹색당이 그동안 유럽의 주요 정당 중에서 중국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견제왔다는 점입니다. 독일 외교를 책임지는 베어보크는 그동안에 메르켈 총리의 대중국 외교가 법치라든지 민주주의 같은 서구의 가치보다 독일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독일의 대중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이 녹색당 대변인도 최근 열렸던 이 외교정책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이익을 독일의 경제적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고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매우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녹색당의 주장이 독일의 연정 협약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대만을 언급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양안이 모두 동의하는 정황에서만 해협의 현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유럽연합의 프레임 안에서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새 연정의 양안 정책은 미국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중국 전문가인 노아 바킨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독일 새 연정 협약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 신장, 홍콩 같은 중국의 레드라인에 대해서 기꺼이 언급하려고 하는 자세는 최근 수년간 독일 내 논쟁이 얼마나 많이 진전되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독일 내 흐름은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EU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럽 의회 내에서 의석도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96석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 지형 변화는 EU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 중심에 녹색당이 있다는 점에서 EU의 반중국화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그런 흐름은 시작이 됐죠. 지난 11월 초에 유럽의회 의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것도 이런 정치 지형 변화하고 무관치가 않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비티코퍼 의원도 독일 녹색당 출신입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방 8개 나라하고 EU 의회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응하기 위해서 결성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이걸 IPAC라고 그러는데 이 IPAC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전문가의 노아바키는 메르켈의 퇴임과 녹색당 출신 강요의 정부 입성에 대해서 중국 외교관들은 많은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일 새 연정이 강경 노선을 선택하면 유럽도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독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이 중국 경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독일 정치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고 했던 이 중국의 의도는 반중국을 표방한 정당들이 새 내각이 대거 입성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중국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또 그로 인한 미중 패권 전쟁에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